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 생각만큼 또 좀처럼 1,430원대 기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환율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 특히 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내수 소비까지, 내수 경제까지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 필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환율 전망 세워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종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분들도 계셨었는데 1,434원대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 1,430원대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고환율대인데 자, 환율 흐름 최근 흐름 한번 볼까요? 사실은 환율이 좀 낮아졌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은 미국이 비컷을 단행했을 때. 네. 미국 9월 초쯤에 이제 비컷을 단행하면서 환율이 이제 1,320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거의 1,400원대가 고착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90원대 후반에서 1,400원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양상이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서 관세를 올리겠다는 정책, 관세를 올리게 되면 물가 상승률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또 금리 역시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국의 어떤 강달러 기조를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왔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아까 이인철 소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통상 정책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안전 자산인 또 달러의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1,320원대까지 가면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던 환율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1,490원대, 최근에 1,4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 근거에는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에 따른 고금리 상황,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올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부이 되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의 환율 상승 요인을 좀 들어보니까 요즘 뉴노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표에도 봤지만 2달 넘게 1,400에서 안 떨어집니다. 1,300을 원대를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럼 정말 고착화되는 건가요? 문제들 말씀하신 게 해결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중장기적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좀 단기에서 중기적인 이슈라고 예. 보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한 이슈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이제 원달러 환율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또 우려한 부분은 잠재 성장률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2%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인구 문제 때문에 다른 이슈는 아니지만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예.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하고 되는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돈을 빌려줄 때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고 돈을 빌려줄 때가 마땅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결국은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고 근데 한국은 이제 인구 고령화 때문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리 격차에 따른 어떤 미국 통화의 수요의 증가 그리고 원화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코로나19 때 거의 1,100원 이 정도 수준을 유지했고 네. 한때는 1,000원 얼 때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 수준으로 돌아가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1,400원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400원 정도가 아마 기준이 되고 좀 낮아지면 한 1,300원대까지 갔다가 1,200원 후반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1,100원 이렇게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중장기적 의견까지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올 굉장히 불확실성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의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한국의 경제의 어떤 침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노멀이면은 좋은데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환율이라는 게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항상 고환율일 때, 이 환율이 급등했을 때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가 1,400원대를 보면 과거에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고 이제 이번입니다. 코로나 때도 1,400을 안 갔고 심지어 이제 1,500원대는
IMF 외환위기하고 금융위기밖에 없어서 1,450원 넘으면 이거 1,500원인데 이러면 뭐 추가적 문제 발생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환율 문제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환율 수준은 네.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 간의 경제력이라든지 금리 같은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 관점에 가서는 원천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뭐 1,500 가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더 높여야 하는 이슈지 이걸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이슈긴 하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 1,500원 넘어갔던 것들은 IMF 때는 국가 전체적인 네. 외채의 문제, 부도고요. 국가 네. 부도 상황에 가까웠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 단기 외채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 오면서 흔히 말하는 크레딧 스퀴즈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해외 자금들 다 빨아나가기 시작하는데 단기 외채를 연장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일종의 국가 부도 위기 상황 같은 것들이 왔거든요. 지금 한국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외환 보유고 수정도 4천억 달러 이상이 굉장히 건전한 수준이 하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펀더멘탈한 요인하고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져서 수준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환율이 1,500원이 넘는다고 해도 이런 펀더멘탈한 요인들에 의해서 잘 설명이 되고 국가 신인도가 유지가 되고 대외채 측면 그다음에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크레딧 디폴트 스프레드라고 CDS 스프레드라고 하는 국가 부도 확률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은 아직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환율 수준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변동하는 것들은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거 역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1,450원을 가던 혹은 1,500원을 가더라도 이게 IMF 외환위기나 2008년 말 금융위기 같은 그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간 것은 아니다. 일단 이제 전망과는 별도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외환 보유액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환율 때문에 좀 걱정이 많거든요.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 한때는 4,600억 달러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외환 보유고 한번 점검해 볼까요? 외환 보유고 지금 조금 많이 개입하면 이제 4천억 달러가 깨지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4천억 달러라는 것이 세계의 뭐 구위 규모라서 이미 규모 자체는 4천억 달러 조금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수준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만큼 외환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컸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님께서도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외환의 보유고란 것이 4천억 특정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고 네. 다만 이렇게 기존에 4,600억 달러까지 있었던 것이 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외환 시장에 개입이 많아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결과물이고 외환 보유가 작아지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결과물이고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외환 보유가 수준이 4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하다라는 컷오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4,150억 달러고요. 12월에 아마 외환 당국이 환방을 한 걸로 보면 이제 3천억 달러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12월 말 지나고 1월에 발표되겠죠. 4천억 달러 깨지면은 뭐 큰 문제 되는 건가요? 이 수준은 어떻습니까? 수준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져도 돼요? 깨져도 상관없고 사실 이게 명목상 4천억 불이라는 게 약간 안심하는 수치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한국은행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이런 외환 보유고 자체는 연속적인 수준이고 보유고 자체가 크게 굉장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 세계 10위권, 9위권 내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수준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보게 우리나라의 외채 수준이라든지 우리나라 신용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우리나라의 부도 확률을 측정하는 여러 다른 금융시장의 지표들이 분명히 있기 CDS, 때문에 CDS 금리 스프레드 같은 이런 CDS 스프레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나치는 우려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걸 통해서 또 지나친 우려를 부각시키는 것도 또 부정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달러 빚이 있잖아요. 달러로 빌린 기업들의 부채가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의외로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좀 울고 웃겠죠. 어떤 기업은 또 이런 환율 상승에 웃을 수도 있겠고요. 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사실 기존의 연구에는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좋다라는 그러니까 기존이란 것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2010년대 배웠죠. 이전에 네. 그런 연구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나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생산비 대비해서
해외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왔는데 최근 뭐 산업연구원 보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율 자체에 의해서 가격 결정력, 흔히 말하는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가 산업이 운영된 시스템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어떤 마진이라든지 이 2차 전지 산업의 마진, 자동차 분야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운영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렇게 환율이 오르는 효과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가격 경쟁 시대에서 부가가치 경쟁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이건 좀 차이가 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수입하는 쪽이라든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채들이 많은 쪽. 지금 표에 나오고 예, 있죠. 많죠. 이 특히나 비군 뭐 예금치가 대외채무 합의라는 것이 4,298억 정도 달러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항공산업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좀 대외채들이 많거든요. 대외채들이 많다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해외 비즈니스 하다 보고 달러에 연동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해외 채권들에 대한 빚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도 갖기가 좀 어려워진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로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환차손으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갖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특히 우려가 되는 기업들은 정유산업 같은 데 또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게 뭐 기본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자재의 어떤 수입 비중이 높은 정유산업 같은 데는 또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측면에서 예전처럼 환율이 올라가면은 뭐 수입 경쟁 어떤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본다라는 것들 좀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등처럼 이 원자재들을 좀 해외에서 의존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손해가 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마찬가지인데 해외 비즈니스, 달러 채권 같은 것들이 많고 달러 빚들이 많기 때문에 순이익이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라고 아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 측면보다는 비용 측면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지금 구두로도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실제 달러 베스켓을 들고 가서도 외환 방어를 하는데도 왜 1,430원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야? 왜 안 되는 걸까요? 뭐 근본적으로 적극 방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외환 당국이 방어하는 것은 하루 사이에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방어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너무 빠르게 변화하게 되면은 외환 투기 세력들이 와서 이 변동성을 또 키울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투기 세력들은 가격들이 차이가 급변하기 시작하면은 또 비싸게 파는, 그러니까 수급 같은 것을 조정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개입한다는 근본적인 어떤 차원은 전체적인 뭐 수요 공급보다라는 이런 흔히 말하는 해치 펀드라든지 이런 외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들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떨어뜨리는 건 아니네요. 떨어뜨리는 건 아니죠. 그게 지나치게 하루 사이에 뭐 20-30원씩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또 보고 다른 투기 세력들이 와서 우리는 외환 시장의 방어벽이 깨진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또 시장의 변동성을 또 키우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외환 시장이 하는 것들은 수준을 천천히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아까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에도 적극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보조금을 안 주겠다, 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을 막겠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불확실성이 커져서 수준이 좀 높은 상태다. 그리고 외환 당국이 하는 거는 변동성을 줄이는 거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고갈이 나오니까 당국에서도 은행들 스트레스 완충 자본 테스트 같은 것도 일단 다 유예해 주면서 이제 좀 달러 완충에 좀 봐주고 있는 것도 같아요. 어느 정도의 지금 당국에서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크게 두 가지. 우리가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비율. 그러니까 위험한 자산에 비해서 자기자본을 얼마 이상 확충해라라는 그런 비중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들어온 것이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라고 이야기해서 경기가 조금 더 좋을 때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흔히 말해 자기자본을 더 쌓아라라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1%포인트가 쌓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건 스트레스 대응 완충 자금이라고 이야기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해 봐가지고 은행들이 조금 부실할 것 같은 위험이 있으면 자기 자본을 더 쌓으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 자본을 쌓는 어떤 수요 때문에
대출이 못 나가게 네. 되고요. 대출이 못 나가게 된다는 얘기는 시장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대출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대출들을 원만하게 시중은행들이 원만하게 공급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큰 우려가 쌓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 그렇죠. 달러 이자도 내야 되는데. 달러 이자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은행 자체에서 또 달러로 발행한 채권도 내야, 이게 각종 조건들이 많은데 이거 자기 자본을 더 쌓으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좀 과중한 부담이 아니냐라고 해서 특히나 스트레스 대응 완충 자본 같은 것들은 좀 연기를 하자. 그리고 경기 대응 완충 자본도 좀 원래 0에서 2.5%까지 쌓을 수가 있는데 지금 1%포인트 정도인데 이걸 좀 낮추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해야만 자기 자본을 쌓는 어떤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고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트럼프 2.0,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론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방향성은 오히려 강달러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향후 트럼프 시대의 환율, 또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취임 후에 달러 약세일 거다, 아니다, 더 강달러로 갈 거다, 의견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환율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은 좀 달러가 강해질 우려가 조금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그것들이 시중에 반영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가 오히려 강해지는 상황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원화가 뭐 1,200원, 1,100원으로 내려가서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끔 하는 상황을 원하고 있는데, 약달론자예요, 트럼프가. 약달러로 온자죠. 미국의 달러가 약해야 해외에서 수출을 못하고 자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정책 자체들이 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 아무래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사실 올해 농담 삼아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앞으로 4년간 가장 싼 가격에 지금 물건을 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 어떤 이야기냐면 앞으로는 관세가 붙을 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못 올라갈 것이고,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못 올라가게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물건을 싸게 못 판다라는 그런 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좀 높을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높은 데다가 감세를 하게 되면 재정 적자가 또 우려가 되고, 재정 적자가 쌓이게 되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한동안은 아무래도 좀 강달러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집권 초반에는. 초반에는. 근데 지난번 1기 때를 봤을 때도 처음에만 좀 올랐지 중장기적 그 좀 낮아졌다는 또 의견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아까 지적한 대로 각국들에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고, 이것을 국제 협상을 통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사실이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경제적인 로직이 워낙 세기 때문에 환율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없고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이제 목요일 날 우리는 반영이 될 텐데 미국의 12월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이제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 미국이 일단은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고, 내년에 또 강력한 금리 인하를 천명하게 된다면 그나마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많이 해준다면 미국이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시장에서 예. 거의 90% 이상으로 보고 네. 있고, 뭐 98%까지 볼 나왔더라고요.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게 형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년에 낮출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 최근에 뭐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부양시킨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불황이 왔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는 경향들, 그러니까 급락이 오면은 사실 불황과 겹쳐지는 일들이 겹쳐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뭐 기술주라든지 이런 들에서 이제 환호하는 이유는 미국 경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지 않다는 걸 신호를 받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의외로 또 그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생각보다는 조금 느리게 갈 수도 있는 건, 내년에 뭐 4번 정도 내릴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경기 상황들을 봐서 좀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강달러는 이어지고요. 강달러가 좀 이어질, 그러니까 아까 그런 환율 논의랑 비슷한 건데, 미국 경제가 워낙 좋고 소비 같은 것들이 위축이 되고 있지 않고 서비스 물가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쉽게 잡히고 있는 양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스케줄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번에 내린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지만 내년에 대해서 조금 속도 조절론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관세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외환 보유고라든가 외환 당국의 이런 대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금융위라든가 IMF만큼의 공포는 가질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